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만나볼 대륙은 신임 교황이 탄생한 유럽 바티칸입니다. 지난 18일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미사를 집전하고 새 교황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25만 명 앞에서 사랑과 통합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가 성 베드로 광장을 돌며 환호하는 신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가 현지 시간 18일 거행됐습니다. 행사의 절정은 목자의 상징인 양털 어깨띠 팔리움과 초대 교황 베드로를 계승하는 의미의 어부의 반지를 넘겨받는 의식이었습니다. 반지를 잠시 바라본 뒤 레오 14세는 교황으로서 첫 인사를 보냈습니다. Sono stato scelto senza alcun merito e con timore e tremore vengo a voi come un fratello che vuole farsi servo della vostra fede e della vostra gioia. 이어진 강론에선 불화와 증오, 폭력과 편견,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사라져야 한다며 사랑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미사에는 세계 종교 지도자와 각국 대표단, 신도 등 25만 명이 모여 즉위식을 지켜봤습니다.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joined about 200,000 faithful here in St. Peter's Square this morning for the inaugural Mass for Pope Leo XIV. 한국에서도 염수정 추기경과 이용훈 주교 등이 함께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 때인 2002년 이후 모두 5차례 방한해 인천교구를 찾는 등 우리와의 인연도 각별하다며 축하했습니다. 즉위식 후 교황은 세계 평화를 위한 첫 정치적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종전의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황은 평화의 상징이라며 종전 협상의 무대 역할을 맡아주시겠다는 의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 유럽에서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포르투갈 3국이 각각 대선과 총선을 치러 슈퍼 선데이로 주목받았습니다. 친유럽 성향 정당이 승리했지만 극우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친유럽 성향의 니쿠쇼르단 부쿠레슈티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졌던 1차 투표에서는 극우 성향의 제오르제 시미온 결속동맹 대표가 1위였지만 결선 투표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E victoria mii și mii de oameni care au făcut campanie zilele astea, care au crezut că România poate să se schimbe în direcția corectă. 폴란드도 대선 1차 투표에서 친유럽 성향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는 연정의 핵심 인사로 EU와의 관계 개선, 사법 개혁 등을 약속했습니다.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도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를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둔다면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연정의 국정 운영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a gwarantuję spokojną rozmowę, gwarantuję współpracę z rządem, bo dzisiaj naprawdę w tych trudnych czasach potrzebna nam jest współpraca. Potrzebne nam jest to, żebyśmy w kraju mieli spokój. I nie dajcie się zwieść. 포르투갈은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민주동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과반 확보는 실패해 또다시 소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극우 포퓰리즘 정당 세가의 약진입니다. 세가는 22.6%를 득표해 58석을 따내며 제3당으로 도약했습니다. Varreu do mapa o bloco de esquerda com uma pinta que nunca se tinha visto em Portugal. 친유럽 성향의 후보들이 승리를 거뒀지만 극우 친트럼프 성향 후보들의 약진도 두드러진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극우 정당은 더 이상 유럽 정치의 변방이 아닌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복면을 쓴 갱단이 암호화폐 사업가의 딸을 납치하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상점 주인이 나타나 소화기를 들고 달려들어 겨우 갱단을 물리쳤는데요.
그 이후 상점 주인 나빌은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남편은 이미 머리가 피범벅이 된 상태였는데요. 나빌도 공포에 질렸지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부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모래 위를 가득 메운 정교한 작품들. 여러 국제 모래 조각가들의 모래 조각 작품들인데요. 14번째 열린 연례 모래 조각 축제가 덴마크 해변 마을 훈데스테드에서 열립니다. 코끼리부터 파라오까지 정말 다양한 인물과 캐릭터를 모래로 재탄생시켰는데요. 한 조각가는 모래가 좋은 이유를 두고 모래가 아주 큰 조각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6명 국제 예술가들은 2주 동안 각자 2작품을 제작합니다. 이탈리아 한 대성당 광장에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SOS 횃불을 든 예술가를 향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가는데요. 공연은 예술가와 로봇이 함께 태양을 올려다보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UN 국제 빛의 날을 맞아 열린 공연인데요. 로봇과 인간이 미래에 나아갈 관계에 관한 희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매해 조명 예술가들을 초청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케냐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범죄 유혹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갱단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개과천선하고 지역사회 봉사가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돼지우리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집 옆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도 키웁니다. 돼지와 물고기를 키워 얻은 수익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빈민촌 마타레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비전 베어러즈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 회원들은 모두 갱단원 출신입니다. 강도와 절도, 폭력을 일삼았던 이들이었지만 동료들이 잇따라 경찰 총격에 숨지는 것을 보고 새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We change after people's death, many death here. People have died here. My friends, so many, even my brother. We decided to change to be the young ones ambassadors. 범죄에서 손을 뗀 이들이 새롭게 시작한 삶은 도시농업. 처음 해보는 농산일이 낯설었지만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배우고 다른 시민단체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매주 15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life I was living was a lie. You know, like, it didn't add up anything. We just lost more people. But right now, we are winning more people. In the community, the parents, the kids around here. 비전 베어러즈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마약과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홍보 활동입니다. 이들은 케냐의 젊은이들이 가난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청년 인구는 많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And a lot of them end up joining these gangs who then, provide opportunity either for them to become a man, for them to earn a living, and it's so luring. 비전 베어러즈는 이제 지역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빈민가에도 이들을 벤치마킹한 유사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수단은 벌써 햇수로 3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심 곳곳에 불발탄과 탄약이 널리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단의 도심 한복판에 불발 포탄과 탄약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군에 맞서고 있는 RSF 신속 지원군이 점령했던 거리와 학교 등 곳곳엔 여전히 미사일과 탄약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كيف ما بخاف؟ أنا كل يوم بلقى صحنين مليانات ذخيرة وكل يوم بلقى هنا دانات بتاعت RPG وبتاعت مغزوفات كلهم بنلقاهم موجودات هنا في 2023년 수단 정부군과 RSF 간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내전. 군이 하루틈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주민 10만 명 이상이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폭탄지대에 가깝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만 민간인 최소 16명이 폭발물로 숨졌고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단 지뢰 제거 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거된 폭발물만 12,000여 개. 하지만 아직 손도 못 댄 지역이 많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نحن تلقينا بلاغات يعني كثيرة جدا واشتغلنا فيها يعني نحن في اليوم بيكون عندنا حكاية بتاعت 10 بلاغات ل 15 بلاغ فبنحاول نزيل العدد اللي نحن ممكن نستطيع انه ازالته في اليوم.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미국의 원조 중단입니다. 유엔 지뢰 제거 프로그램은 지난 3월 문을 닫을 뻔했지만 캐나다의 긴급 지원으로 겨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عملنا تقديرات ما يقارب 90 مليون دولار مع الأمم المتحدة للمانحين للسنة دي بس إنه نحن في السنة دي نحن 인력도 자금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주민들의 생명이 매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성대한 가장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울려 퍼지는 북소리에 맞춰 다채로운 옷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군중 사이에서 전통춤을 선보이는데요. 서아프리카 전역 참가자들은 조상을 기리며 다산과 지혜를 상징하는 가면과 공연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한 나이지리아가 나서서 개최한 행사인데요. 서아프리카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연례 행사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북아메리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도중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여성을 겨냥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피해자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뷰티 인플루언서 발레리아 마르케스입니다. 지난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미용실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 중 한 남성에게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 Fiscalía se encuentra en las acciones de investigación. Por lo tanto, lo que ustedes han conocido hasta el día de hoy, eso es lo que van a seguir conociendo hasta que la Fiscalía avance en las investigaciones y en la integración de la carpeta que para tal efecto se integró. 불과 이틀 전인 11일에도 여성 정치인 예시니아 라라 구티에레스 후보가 길거리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중 발생해 멕시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Es una tragedia que esto no tiene nombre. Esto no tiene nombre. A veces le digo, quitan personas que sirven y dejan la pura maleantada que no sirve para nada. 두 사건은 멕시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사건들을 강하게 규탄하며 연방과 주차원의 공조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Se está trabajando para poder encontrar pues primero a los responsables y el móvil de por qué fue esta situación. Y es muy, pues obviamente nuestra solidaridad con su familia, con esta lamentable situación, pero 여성을 향한 폭력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연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기름칠한 오벨리스크에 올라야 하는데요. 먼저 달려간 학생들이 기름길을 닦아내면 뒤이어 탑 주위로 모여든 학생들이 사람 탑을 쌓으며 오벨리스크를 오릅니다. 올라선 탑은 무너지기를 반복하며 포기 없는 협동심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엔 정상에 자신들의 모자를 올리는 데 성공. 환호와 함께 엄청난 성취감이 퍼지는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 수영 선수가 특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영화 조스 개봉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했다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인기 관광지 마사스 빈야드 주변에서 백상아리 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수영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영화 조스로 사악한 포식자로만 인식된 상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인데요. 그는 상어를 마주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상어도 포식자도 없는 바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주말 아침을 맛있게 시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팬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팬케이크가 음식의 주인공인데요. 주민들은 길게 펼쳐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음료와 함께 잘 구워진 팬케이크를 즐깁니다. 도로에서는 드럼단이 흥을 돋우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대 팬케이크 아침 식사라는 이름을 붙인 이 행사는 1936년 5월 14일 도시 건립을 기념한다고 하네요.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 공대생들이 놀라운 로봇을 개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로봇은 루빅 큐브를 단 0.1초 만에 풀어내는데요. 지난해 말 학생 디자인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퍼듀빅 큐브라고 이름 붙은 로봇은 이제 더 나아가 퍼즐 큐브를 가장 빠르게 푸는 로봇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는데요. 기존의 미쓰비시 전기 엔지니어들이 세운 0.3초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새끼 곰이 엄마 곰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세히 보니 엄마 곰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수상한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야생동물팀 팀원들이 진짜 곰인 척 위장한 겁니다. 고아가 된 검은 곰을 대신 돌보기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인데요. 언젠가는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는 동물을 위하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멕시코시티 거리에서 오르간 연주자들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멕시코와 칠레 오르간 연주자들은 함께 행진하며 행인을 즐겁게 했는데요. 친치네로스라는 거리 공연자들도 북을 치고 회전하며 활기찬 밴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와 친치네로스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개최 3회째를 맞았는데요.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관련 예술적 기술과 전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남미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으로 물가 상승률 등 여러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민들의 실제 생활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4월 물가가 전월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의 3.7%는 물론 예상치였던 3.1%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Para mitad del año que viene en Argentina no va a haber más inflación.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경제 개혁을 단행한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성장률은 올랐으며 통화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중반 52.9%까지 치솟았던 빈곤율도 최근 38.1%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물가가 높고 그에 비해 소득은 줄어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Me alcanza, no me alcanza ni para comprarme la carne ni para pagar los servicios. Así como eso, ni para comprarme los medicamentos. Hace 2 años que fui operado de cáncer de próstata, me han dejado sin medicación. 일각에서는 지금의 경제 지표가 서민들의 실제 삶을 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04년의 기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빈곤율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실업률도 6.4%와 밀레이 대통령 취임 전과 비슷했지만 공공부문에서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자영업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고용률 수치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사회보장 혜택 대상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삶의 질은 하락했다는 겁니다. Y si no hay una oferta importante en el mercado de fuerza de trabajo, que es algo que no ha existido a lo largo del último año, lo que termina sucediendo es lo que se verificó ahora con los datos del último informe de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 y Censos. 하반기에는 외화 보유고의 변동에 따라 환율과 물가도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과격한 경제 개혁의 성패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중동 아시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중동을 순방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14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숨통이 트인 시리아는 경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다마스쿠스 우마야드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리아 국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한 것을 축하하는 인파입니다. هذا فرح ثاني وهذا تحرير ثاني رفعت العقوبات هذا معناته في انتعاش بدنا نطلع من الأزمات المائية والاقتصادية. 시리아는 14년에 걸친 내전 동안 경제 규모의 약 84%, 규모로 따지면 8천억 달러의 국내 총 생산이 손실됐습니다. 빈곤율은 내전 전보다 3배나 악화했고 실업률도 3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재건하려고 해도 서방이 알 아사드 전 정권에 내렸던 경제 제재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국제 구호단체의 활동과 해외 투자, 무역 등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의 고립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لما بدك تشغل أي منظومة إلكترونية حصرا بدها ارتباط ببرا كمان أنت معزول عنا فأكيد رح يكون شيء إيجابي كبير. 다만 시리아의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공식화했지만 의회의 해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통과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Now, sanctions relief is going to take time, and unwinding this stuff takes a lot of effort from both lawyers as well as governments to try to determine how best to open up Syria to the wider. 시리아 과도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다만 시리아가 분열돼 내전으로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치를 이끌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 진정한 재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오세아니아 만나보겠습니다. 호주의 태즈메이니아는 집값이 치솟자 무료 설계도를 활용해 직접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고 합니다. 태즈메이니아 고지대에서 한 남성이 가족과 함께 땅을 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 설계도를 내려받아 자가 건축에 도전한 조시 레이너 씨입니다. I grew up watching Grand Design UK, so I've just watched it all my life and I've always wanted to do it. And I just, the opportunity arose and I thought, well, why not? Might as well try. 전문가에게 집 설계를 의뢰했지만 예산 초과로 인해 직접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가 지리 레브가 자신의 주택 설계도를 무료로 공개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But it was entirely manageable. It wasn't something that, anyone living on a farm is not accustomed to day in, day out. We're not trying to reinvent the wheel. We're trying to remind people what the wheel is. 레브는 지역 자재만으로 6개월 만에 집을 완공했고 그의 방식은 태즈메이니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가 건축은 비용 절감과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Unless you're living and breathing this on a daily basis, you can get yourself into a lot of trouble, and then the consequences of that are very severe for owner builders. 구조 안정성과 방수 같은 핵심 공정은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태즈메이니아의 주택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직업훈련과 공공주택 확대로 대응 중이지만 공공주택 대기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주까지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노숙자 지원 시설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자가건축이 주택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많은 이들이 직접 짓는 집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벨기에가 원전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벨기에 의회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원전 산업 부활 계획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22년 전에 탈원전 공약 폐기를 공식화한 것인데요. 벨기에는 애초 2003년 일찌감치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가동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올해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었습니다. 환경보호와 노후 원전 안전 문제가 당시 탈원전 결정의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전역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존 계획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유턴 움직임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확산 중인데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소식으로 벨기에 탈원전 폐기를 꼽으셨는데요. 유럽은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왔지만 최근 에너지값 급등 때문인지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에너지의 가격만큼이나 기후변화도 매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향후 에너지 정책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까요? 일단 벨기에 의회가 22년 만에 탈원전에서 유턴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벨기에뿐만이 아니라 유럽 주요국들, 가령 뭐 네덜란드라든지 우리도 이제 지금 체코하고 그 원전 계약을 맺을까 말까 뭐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등등등 해가지고 원전으로 이렇게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LNG 수급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고 예. 그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게 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든지 뭐 탈탄소를 갖다가 원래 주력으로 삼았으니까.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주축을 해가지고 발전을 계속해서 시켜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유럽 내에서 싹트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의 그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라는 어떤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라 네네. 두 에너지는 언제든지 그 공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유럽 내에서 싹트고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얘기를 우리나라로 돌려보면 예. 사실은 지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뭐 어떤 도저히 뭐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는 양자택일의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산업적 측면보다는 어떤 정치적 의제로 번진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기존 정부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그러면 잘못이고요.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원전으로. 네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감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논쟁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불러일으켰던 거고요. 그 이전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그 발전을 갖다가 민영화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 발전사들이 그때 보통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 뭐 이런 발전을 했었는데 이쪽이 이제 원전 쪽에 또 서버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간의 기저 발전을 갖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갖다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몰고 간 거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사실 이거에 뭐가 진짜고 뭐가 뭐 좋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저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쫓는 어떤 진영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원전은 무조건 나빠. 네.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는 악이야.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자가 사실은 번졌다라고 봐야죠. 예.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 에너지 정책에서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걸 갖다가 한 번쯤은 좀 돌아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에너지 정책은 산업적, 경제적,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걸 갖다 고려한 이후에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말해서 뭐 글로벌 방향성은 어떤 거냐? 기술 발전. 이것도 사실은 원전의 안전성이 과거보다 더 훨씬 좋아졌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훨씬 내려갔고 기술 개발에 의해서 또 단위당 그 에너지를 갖다 산출하는 것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거든요. 이런 어떤 기술 발전성, 그다음에 경제성,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가 되겠죠. 가령 뭐 에너지 안보라면은 느닷없이 뭐 그 지금 LNG 가격이 오른다거나 오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도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발전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발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선택해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성공적인 어떤 지금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이제 유러피안 뉴딜 이게 그린딜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2016년에서 2017년이면 지금부터 한 7년 전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시스템화를 이미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이뤘고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 또 산업도 세동을 했고요. 네.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 정착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를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강조를 하잖아요. 네. 뭐 드릴베이 드릴이라고 네. 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경제성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는 석탄도 많고 그다음에 셰일가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왜 이걸 갖다 버리냐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값싼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뭐 이 양반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배관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 태양광도 괜찮다. 네. 그다음에 이제 뉴욕 그 풍력 육상 풍력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걸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그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가 최근에 다시 그걸 갖다 재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의도는 뭐냐? 둘 중에 하나, 신재생 에너지나 뭐 원전이나 아니면 기타 그 화석연료 발전을 중에 어떤 걸 갖다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싼 거. 경제성.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령 네. 뭐 건설 기간도 짧고 이런 걸 갖다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네. 뭐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그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 네.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인 거고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모든 발전원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게 태양광, 그다음에 육상 풍력이에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태양광 발전을. 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유럽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소리야? 원전이 가장 싸다.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태양광이랑 그 풍력이 원전에 비해서는 발전 단가가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 가격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라든 풍력이 아직도 규모 경제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게 OECD 국가 평균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33% 정도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10%가 아직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룬 건데요. 이게 1930년 정도 되면은 거의 원전보다는 비용이 낮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일반적인 발전 단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균등화 발전 단가를 갖다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균등화 발전 단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발전소의 전생의 주기 동안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운영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또 폐기할 때 비용까지 다 따져서 전체 다. 네, 그렇게 따져서 그 균등화 발전 비용이 글로벌리하게는 지금은 태양광이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육상 풍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 뭐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원전이 아직도 낮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룸버그 추산에 의하면은 한 3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육상 풍력이 원전보다 균등화 발전 비용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정권이 이제 막 바뀌려고 하잖아요. 이게 정권이 좀 바뀌고 나면은 또 불 붙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겠죠. 뭐 네. 원전 뭐 신재생 네, 에너지 언론까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겁니다. 편견, 선입관을 다 버리자. 그리고 어떤 에너지원이든지 좋다. 네. 그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전이면 어떻고 태양광이면 어떠냐. 네. 이런 걸 갖다 총체적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는 이제 에너지 엠버까지 포함을 해서 에너지 믹스를 갖다가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만으로 미래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에너지 정책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에너지원의 적절한 조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가격의 이유를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거 좀 뭐 정부 정책이었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좀 저조한 이유도 궁금하고 근본적으로 네네네. 좀 향후에 좀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데이터 선세가 늘어나면서 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육상 풍력의 장점이란 건 뭐 건설 기간이 짧아요. 원전은 막 대부분 한 10년 이상 그렇죠. 걸리잖아요. 즉시 대응이 거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나게 된 데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정부의 역할. 네, 정부의 역할이 초기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경제성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네. 이게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이게 뭐 자생적으로 확 늘어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도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다, 뭐 아리백, 뭐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대선 이후에 에너지 정책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추가로 중요한 소식인데, 저는 이 소식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래요? 히토류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미중 관세 협상이 이제 90일 휴전의 어떤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히토류 어떤 네네. 내용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제 물러난 게 중국의 휘토류 통제 때문이다. 네네. 그런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사실 인류 문명은 물질의 변환 과정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달리 말하면 특정 물질을 장악하는 쪽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 아무 물질이라 이건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희귀하고 또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 네. 그런 걸 장악한 쪽이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휘토류다. 네. 그러니까 휘토류라고 하면 과학적 정의는 뭐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뭐 원소 주기율표에 네. 란탄 계열에 뭐 15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우리들이 알 필요는 사실 예, 예. 없겠죠. 그렇죠. 이름도 어려워요. 예. 뭐 이트리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움, 디스프로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입에도 잘 붙지를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현대 그 첨단 산업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주로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모터, 연구 자석이 있죠. 네. 그 모터가 쓰이는 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 로봇, 그렇죠. 전투기, 그 터빈 엔진, 항공기 엔진, 뭐 하다못해 잠수함. 그러니까 이제 휘토류를 쓰이는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한 0.24g, 전기차 한 대에 하나 520g, 별로 안 들어가죠? 예. 근데 F-35 전투기 한 대에 이게 408kg. 와. 그다음에 핵잠수함에 무려 4.2톤의 휘토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 휘토류의 공급이 끊기면은 첨단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생산 중단을 할 수밖에 네네.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중국이 특히 이제 이번에 수출 통제한 거는 중휘토류입니다. 네네. 예, 휘토류 중에서 경휘토류가 있고 중휘토류가 있는데 경휘토류 같은 경우는 좀 구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중휘토류 한 7종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그 국가 안보라든지 첨단 산업이 얼마나 핵심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전투기 엔진 터빈이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열에 네. 높겠죠. 네네. 이걸 막아주는데 코팅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중기토류인 이트리움입니다. 아. 이거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자석이 또 고온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디스프로슘. 뭐 이런 것들 7종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야, 어떻게 중국만 휘토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예. 있죠. 그렇지 않아요. 휘토류는 사실 그 매장량 자체는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도 한 190만 톤 정도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4에서 5년 정도 쓸 물량들이 있는 거고요. 네.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란에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휘토류에서 그러니까 안반에서 네. 광석을 채굴하잖아요. 이 휘토류 금속이 네. 어떤 돌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떼내는 분리 정제. 네. 그다음에 분리 정제한 데서 그 금속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또 연구 자석이든지 다른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무엇보다 분리 정제가 힘들어요. 네. 수많은 어떤 화학 어떤 공정들이 필요한 거고 네. 여기는 화학 공정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 오염은 필수겠죠. 방사성 뭐 원소가 포함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다. 방사성 폐기물이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그 휘토류를 갖다가 1톤을 만드는데 네. 방사성 폐기물이 1톤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1대1로. 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전 세계 휘토류 시장은 사실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강한 보니까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 예. 너무 위험해. 그리고 돈도 안 돼. 그러니까 안 하고 이걸 중국한테 그냥 넘겨버린 예, 겁니다. 예. 1980년대. 그러니까 1980년대,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중국 굉장히 못 살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 휘토류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어떻든 산업을 중국 입장에서는 일궈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방사능 어떤 오염 이런 걸 갖다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죠. 일단 뒷전. 뒷전인 네. 거고. 그래서 휘토류 광산들이 막 생겼어요. 네. 근데 여기에 덩샤오핑이 당시 1992년이죠. 휘토류 광산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일, 그러니까 중동에는 오일이 있지만 네. 중국에는 휘토류가 있다. 예. 이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야, 휘토류가 돈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 달려들어서 휘토류 광산 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 바람에 휘토류는 그야말로 흙값이 돼버린 거예요. 예. 휘토류 역사입니다. 근데 이 휘토류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빛을 발했느냐? 네. 그건 바로 2010년. 그 여러분들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네. 어떤 분쟁이 붙었잖아요. 예. 그때 중국이 내민 카드가 뭐예요? 우리 휘토류 수출 너한테 안 해. 오. 일본한테. 네. 그러니까 일본 제조업체들이 멈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휘토류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먹힌다는 걸 중국 정부는 그때는 안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휘토류를 갖다가 그 중국과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 그 23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휘토류 가공 기술,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갖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걸 갖다 전면 금지했고요. 바로 24년입니다. 작년에 어떤 조치를 했냐? 네. 모든 휘토류 광산을 국영화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여기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네. 그다음에 휘토류 추적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 정부 통제하에 넣냐면은 사실 2010년에도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 휘토류 통제를 했는데 이게 먹히지를 않았어요. 왜 먹히지 않았냐면 밀 수출이 너무 심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완전히 국영화하면서 손에 장악을 했으니까 이런 밀 수출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짠하고 이제 새롭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나서 중국한테 관세 폭탄을 갖다가 팍 건넜을 때 네. 중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심의 카드 바로 그 중휘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갖다가 막겠다. 통제를 하겠다라고 네. 카드를 딱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차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국한테 휘토류의 어떤 패권이 넘어간 거는 사실은 환경 오염을 두려워한 선진국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한테 넘어갔지만 어쨌든 중국은 현재 그 채굴, 광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분리 정제, 금속 재련 그걸로 최종품이 영구 자석 등등까지 만드는 예. 이런 밸류 체인을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의 거의 97%를 갖다가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뭐 좀 까불거나 한다. 네네.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휘토류 카드를 꺼내서 쓸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무기 하나를 네.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당분간 꽤 오랫동안 중국의 휘토류 장악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렸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휘토류가 많다고는 하지만 네. 뭐 많아도 네. 정제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네네. 다시 또 뭐 많아도 중국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러면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정제를 못하고 그린란드에서 한번 정제를 해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미국에 휘토류 광산이 있어요. 마운트 패스라고. 그래서 근데 그 광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서 정제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자국 내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지금부터 네.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뭐 다른 그린란드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에 그 일부를 갖다가 거기 그 어떤 뭐 천연 자원에 대한 어떤 그 개발권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미국이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중국한테 여전히 의존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네네. 준비를 해도 10년은 걸린다. 네네네. 자, 이제 끝 소식을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중요한 소식인데 월마트랑 트럼프랑 좀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를 갖다가 올리기 시작하면서 네네. 사실은 기업들한테 압박을 했죠. 절대로 가격 정가를 소비자한테 시키지 말아라. 예. 근데 월마트가 어떻게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반기를 들었어요. 살짝 좀 반항을 했죠. 네, 살짝 네. 좀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네. 관세 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압박을 우리가 흡수할 수 없다. 더 높은 관세는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월마트 CFO죠. 존 데이비드 레인을 한술 더 나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관세 폭탄은 어떤 소매 업체도 어떤 공급 업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네네. 아마도 이번 달부터 인상이 나타날 것이고 6월에는 확실히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화가 나죠. 네, 화가 났죠. 이거 내 말을 갖다가 뭐 흘려듣네. 그러면서 이제 트윗을 통해 이런 반격을 했어요. 네. 가격 인상 명분으로 관세를 들먹거리는 시도를 멈춰라. 네. 월마트는 작년에 수십억 달러를 벌지 않았느냐. 관세를 니들이 흡수해야 되며 소중한 고객들에게 어떤 것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명문을 남겼습니다. Eat the tariffs. 그러니까 관세를 먹어치워라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전혀 전가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너희가 관세 흡수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네.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의 어떤 제품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월마트는 신선식품 위주로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라든지 뭐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지. 중국산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네.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뭐 다른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존 같은 데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격의 어떤 인상 흐름을 막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성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게 이제 사실은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이죠. 4월달 미국의 신차 가격이 얼마가 올랐냐면은 전월 대비해가지고 2.5%가 올랐습니다. 이거 별로 안 오른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20년 4월 2.7% 오른 게 최고 많이 오른 거예요. 미국 역사상. 그 당시에는 왜 올랐냐면은 팬데믹 영향으로 그렇죠. 공장들이 네.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 이후로 최고 많이 오른 거예요. 왜 오를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인상 절대로 하지 말아라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6월 달까지는 가격 안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요가 갑자기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신차 수요가. 왜 수요가 몰리느냐? 지금 관세 25% 자동차 관세,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매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자동차 가격에 전가가 돼서 자동차 가격이 10에서 15% 오를 거다. 네네.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좀 사자. 사재기.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살 거 좀 빨리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 신차 가격도 오르는 거고요. 네. 거기에 덩달아서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가격 인상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라고 전망이 되냐면은 올 여름부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름이 되면 연식 변경 모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격 올린다고 뭐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OEM 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 여름을 갖다 타겟으로 해서 네. 가격을 올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내가 왜 자동차를 들었냐면은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암만 가격 인상을 억제시키려고 해도 막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소비자 심리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네. 이게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그 50.0을 기록했어요. 이것도 역시 미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네. 22년 6월에 그 당시에도 그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예.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50.7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50이었죠 그때. 그때가 네. 50이었고 이제 지금 5월 달이가 50.8. 예. 그러니까 역사상 두 번째죠. 50.8이.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경기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실사지수니까 그 고객들한테
그 서베이에 참여하는 소비자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의 4분의 3이 앞으로 미국 경제는 굉장히 둔화가 될 것이고 둔화가 됨에 따라서 내 일자리도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장차 미래에 점점 소비를 줄일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만 나홀로 호황, 미국 예외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 한 분 바뀌고 나서 네. 불과 6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싼 일이 좀 식어가고 있다. 예. 이것도 사실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게 트럼프가 엄포를 놔도 이게 물가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90일 유예 이후에 펜타닐 이제 협상 여하에 따라서 글쎄 뭐 대중 관세가 30% 이하로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30%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 죽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고 그나마 관세 시행 전에 이제 상품을 확보해서 그렇지 재고 물량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또 흥미롭고 중요한 3가지 소식을 함께 해봤습니다. 윤석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